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 화면을 조금 키우고요. 제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쓰느라고 화면이 좀 달라져서 당황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익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생각해서요. 네, 공소 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이것이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면,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소의 효력은 이 공소사실,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앞선 강의부터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이란 말을 계속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의 사건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도 공소의 효력이 미쳐서 심판의 대상이 이 네모가 전부가 되고 전부에 대해서 미치고, 판결의 효력도 미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해도 네모친 부분 전부에 대해서 판결 효력도 미치고,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사건의 단일성이란 말과 동일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단일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시점, A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B라는 시점이 있을 때, 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A 시점에 벌어진 일과 B 시점, 예를 들어서 하루의 간격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사건이 A 시점과 B 시점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단일성이라는 것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고요. 동일성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증감 변경에도 불구하고 A 시점에서 시작된 사실관계가 이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전후의 범죄사실, 이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는 성질, 이것을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단일성과, 펜 색깔을 조금 바꾸면요, 녹색으로 바꾸면 사건의 단일성과 사건의 동일성을 합쳐서 불가분의 원칙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사건의 단일성이나 동일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공소 불가분의 원칙. 예를 들어서 A 시점과 B 시점의 사건의 단일성이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증감하거나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사실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뭘 위해서 한 것이냐 하면,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 책들 중에서 사건의 단일성이라는 말과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말이 구분해서 설명하는 책이 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형사 1528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형사소송법은 248조 2항에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문제가 됩니다.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리고 법원이 어디의 범위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공소장 변경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확정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둘러싸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견해들이 있느냐 하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결국 범죄 사실이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게 사실들입니다. 사실들 모두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범죄사실 대상설이고요. 그에 반해서 소인 대상설,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인이란 개념이 있는데 일본 법에 있어서 소인 대상설이라는 게 있고, 소인이 심판의 대상이다. 또 소인을 기준으로 해서 소인과 그 밖의 심판의 대상을 생각하는 소인 기준 이원설이 있고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견해가 이제 결국 우리 통설과 판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며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가 공소장 기준 이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도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기재 이원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소장을 공부할 때 공소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그렇죠? 공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피고인 관련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 공소사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뭐뭐뭐뭐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배우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이 공소사실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잠재적 심판의 대상에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 공소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가 우리 공소장 기재된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 판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을 아래 판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83년 11월 8일 선고된 8.2도 1129 판결을 보시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무엇이냐?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장에 예비적 태길적으로 아예 기재가 돼 있거나 이 공소사실과 공소장이 예비적 태길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공소 제기 당시부터 그렇죠. 뒤에 나오는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실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 제기시부터 기재되어 있는 예비적 태길적 기재 사실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변경된 사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1531에서 얘기하는 이외에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 소송 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렇게 현실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걸 심판하지 않아 잠재적 심판의 대상인데 결국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심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2도 2119, 82도 2119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공소장 기재 이원설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소개했던 구공도 1977 판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사실 다 내려왔죠. 그리고 역시 소송의 발전에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이 하나는 것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판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불과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결국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이 얘기죠. 이 강의 다음 강의쯤에 아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강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소장의 양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판결을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니까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겠죠. 피고인은 서울시 산하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 호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호적의 편제 또는 기재 등의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네,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청했다는 것이죠. 작성하여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산하구청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단독 범행인데 피고인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위 공소사실이나 1535에서 말하는 공소사실이나 원심의 인정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구청 시민봉사실의 호적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호적정정 허가 신청서를 단독범으로서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했다는 것인데 가짜가 빠졌네요. 원심은 이를 결재권자인 시민봉사실장 등과 공모하여 작성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의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돼서 판시와 같은 호적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시민봉사실장은 신청서의 정정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면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범행 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1538과 같은 판시를 일반화시켜서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때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논리학에서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 사건에서는 보시다시피 1539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의 변명 내용에 비춰보면 이미 시민봉사실장이나 허적계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서 바로 이와 같은 일반화, 그러니까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그 선택형 문제집이나 문제 같은 데 보면 그냥 1538의 논리를 그냥 따와서 답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경우를 제가 보았는데 그거는 오답의 가능성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1990년에 선고된 8구도 1317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다음 강의 안에서는 좀 빼려고. 왜냐하면 간통죄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서 죄수를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그 간통 행위마다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8구도 131 판결은 그냥 참고 삼아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판결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83도 323 판결인데 다소 오래된 판결이지만 역시 형법 강론에서 죄수 부분에서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설명이 돼 있고 또 심판의 대상과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느냐 하면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피고인이 1980년 7월 10일 경기 화물자동차에 조개를 싣고 운행 도중에 피해자가 태워달라고 부탁하니까 피해자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화물자동차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서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다음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10시 22분경인가요? 그때 있었던 일을 다음날 새벽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새벽에 이제 01시경에는 강간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강간 미수에 그친 채 강간을 살 범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공주군 산성동 소재 여관 앞길까지 운행하여 여관 방실로 데려가서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질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원심에서 판시했냐면 감금의 행위는 소위는 행위란 얘기죠. 강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강간 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과거에는 강간죄가 이게 친고죄였거든요.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감금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서 강간 취소죄는 고소가 취소돼서 처벌할 수가 없었고 친고죄로 감금은 강간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법원이 그와 다른 판시를 했습니다. 형법 강론에 아마 많이 나오는 판례일 텐데요. 1548에 보시면 강간죄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 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거 아니죠. 모든 경우 이 사건에서 감금 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 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감금 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폭해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 협박은 감금죄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 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그 협박 행위가 강간 미수죄의 실행이 착수되지만 감금죄 실행이 착수도 된다.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감금과 강간미수죄는 한 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감금죄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로서 성립을 하고 다만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상적 경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1550에 보시면요. 형법 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은 형을 과할 때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형상 일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형을 과할 때 일죄다 해서 과형상 일죄 이렇게 쓰는 거죠. 과형상 일죄라는 얘기죠. 과형상. 또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그 당시에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원심은 당연히 공소 제기된 감금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강간 미수죄에 관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금죄와 강간죄, 강간 미수죄가 이게 상상적 경합에 있는 관계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그런 경우 상상적 경합이 어떻게 과형상 일죄로서 하나의 죄가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다른 죄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심판의 대상이 결국 둘 다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가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범위와 관련해서 일죄의 공소 불가분의 원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겠지요.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1번을 보시면 공소제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강도상해는 강도 범행을 통해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결합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강도상해 범행에 대해서 상해 부분을 빼고 검사가 상해 부분을 빼고 강도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가? 이 결합범의 경우죠. 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다수의 범행 가운데 상습범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범행이 하나의 포괄에서 하나의 일죄를 구성하는 범행 가운데 그 중에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는가? 포괄일죄의 경우, 그러니까 결합범의 경우라든지 포괄일죄의 경우라든지 금방 봤던 전에 바로 앞서 판결에서 봤던 것처럼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그 일부를 분리하여 기소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본 것처럼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 감금죄만 기소한다든지 강간미수죄만 분리해서 기소한다든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줄여서 일부 기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도 구비된 경우에 검사가 일부만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강간죄가 친고죄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공소 소송 조건으로서 고소를 갖추고 있었을 때에도 분리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만약에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되고 나머지 인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 조건이 인정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 죄밖에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문제는 전부 다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는데 큰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요. 1553에 보시면 이러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가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그렇다,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와 전면적으로 안 된다는 견해가 있고, 원칙적으로 전부 기소해야지 허용 안 된다. 그렇지만 검사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범죄 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는 것은 제가 그 공소장 기재 사항에서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들었지만 그와 같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만 일부를 기소하는 경우가 허용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판례의 입장은 어떨까요? 판례는 먼저 과형상 일죄 가운데, 판례는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판례는 과형상 일죄 가운데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공소 제기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중한 구속요건 사실에 포함되는 경한 구속요건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 8구도 582 판결에 여기서는 소개해 놓지 않았는데 중한 상습사기 구속요건 사실에 대해서 그보다 경한 사기로 기소한 경우입니다. 물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특별법 위반이긴 하지만 무거운 죄에 대해 무거운 구속요건을 갖다가 경한 구속요건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판례의 경우를,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선고된 9구도 1904 판결을 보면 그 상상적 경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9구도 1904 판결. 이 사건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의 원아무개라는 사람의 병무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의 박아무개를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체포해야 될 박아무개라는 사람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 체포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서류를 전달해주는 한편 예금 통장까지 개설해주고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에 관한 범죄 사실인데, 위와 같은 하나의 행위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이죠. 직무를 유기했지만 한편으론 자기를 통해서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런 경우, 즉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의 경우 공소제기권자인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자기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도 직무유기로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 수 있죠.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하나로만 기소한 것이 부적법한 공소 제기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9도 1904 판결을 근거로 해서 앞서 봤던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면 허용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자기범과 부자기범 사이에서는 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이거는 형법 총론에서 자기범과 부자기범 사이에 형법 경합,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저희 대법원은 그와 달리, 그렇죠?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자기범과 부자기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형법 총론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전면 허용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조금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96년에 선고된 96도 1698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8에서는 우선 포괄 일죄 일부가 기소된 경우의 심판 범위에 관해서 원심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소된 사건의 현실적 잠재적 심판 범위는 그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만을 기준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나 본데, 그런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재적 심판 범위와 현실적 심판 범위는, 그렇죠? 잠재적 심판 범위는 공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에 설명한 그 심판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죠. 1559에 보시면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단순 일죄라고 하여 먼저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 일죄인 상습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 기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처음에 이렇게 단순 일죄인 특수절도 범행을 기소를 하고 추가로 별도의 공소장에 의해서 상습 특수절도 범행을 기소했던 사안인 거죠. 심리를 해봤더니 이 앞서 기소한 것과 뒤에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모두 포괄해서, 이 사건이 다 포괄해서 상습 특수절도인 특가법 위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 사실에, 그게 다 하나의 포괄일죄니까요, 상습범으로 추가 기소에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 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기소했던 단순 특수절도의 범행에다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상습 특수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죠. 포괄일죄로서 신청을 하고 추가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포괄일죄니까 하나의 공소제기 효력이 다 미칠 수 있고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 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 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 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이 추가 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 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 기소한 것에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검사의 성명에 의하여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사실상 공소장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한 개의 죄에 대하여, 포괄일죄 하나의 죄에 대해서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검사가 그렇게 성명을 했다는 얘기죠. 법원의 성명 요구에 대해서. 그런 경우라면 위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단을 하여야 되고 추가 기소에 대해서 이중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시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98조의 공소장 변경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포괄일죄가 추가 기소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는 사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한정되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 변경으로 봐주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중 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27조 3호의 취지는 앞서 저희가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그렇죠?
이중기소 금지를 받는데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여기서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는 법원이 또 두 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제 일부 사실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봐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고 추가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할 염려도 없고 한 개의 판결이 어차피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실체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원칙. 네. 이왕 이루어진 절차는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원칙, 또 소송 경제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포괄일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가 되고 그 후에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범죄가 기소되었을 때 원칙에 따르면 그것이 추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 뒤에 기소한 범죄가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앞서 기소한 것에 공소장 변경하면 되는데 추가 기소가 된 경우 이중기소라는 이유로 뒤에 기소된 것을 공소기각할 필요 없이 공소장 변경된 취지로 봐서 하나의 실체 판결을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제도의 취지나 또는 이중기소 금지를 하는 원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절차 유지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절차의 명확성과 소송 경제 요구에 따라 한번 행해진 절차는 이후에 사정병이 있더라도 변동이 없다 하는 원칙을 원래 절차 유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부 기소의 한 형태로서 종래 논의되는 것 중에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 강간죄는 고소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지만 강간죄 수단이 되는 폭행과 협박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가 과거에 크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개정형법은 강간죄가 비친고죄에 대해서 무익한 논의가 되었는데 과거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논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의미로 적어봤습니다.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이 문제된 상황에서 별도로 폭행 협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했었고요. 별개 의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던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간죄가 역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한번 음미해 볼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선고된 2010도 10512 판결은 앞서 본 그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 시절이지만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지만 그 강간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폭행과 협박만 인정되는 사실관계 하에서는 폭행 협박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법리를 선언했던 판결이라서 다소 그 취지를 달리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 형사소송법 이론을 이해하는 그런 취지에서 연역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입장에서 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대부분 강의 내용이 다소 시간들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다음 시간부터 강의할 텐데요. 그것은 다음 주 강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조금만 앞서 떼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강의는 5개의 파일이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앞선 강의하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 내용 중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법원이
이것을 잘 이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장 변경하고도 그 이해가 맞물려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개 주제 중에 이제 공소장 변경, 심판의 대상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상세한 학설의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고 통설이나 판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강의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